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힐링 원예 교실 제 53기를 맞이하는 가을 학기는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됐습니다. 지난 52기 여름 학기는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코로나 4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진행하기 어렵게 됐었죠. 안타까운 시간이 거의 한 2달 이어졌었습니다. 53기 가을 학기는 아무리 힘겨워도 코로나가 활개를 쳐도 힐링 원예 교실은 중단해서는 곤란하다. 강력히 수강생들이 요구함에 따라서 어려움 중에 영상으로 이렇게 다행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강조 안내는 대면일 경우 쭉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수강 대상도 동구 주민이 아니라 이제 영상을 볼 수 있는 분이면 누구나 가능하게 됐습니다. 요 가을 학기의 주요 내용을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일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학기는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총 13주에 걸쳐서 진행되겠습니다. 1과는 가을철의 반려식물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요. 2과에는 요 기획 프로그램이죠. 매 학기마다 나사에서 선정한 50가지 대표 식물을 쭉 등위에 따라서 진행을 해왔었죠. 이번 가을 학기는 14위에 랭크된 포트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화국화죠. 국화의 정체에 대해서 국화를 한번 확 뚫어보려고 합니다. 3과에서는 그 비료에 대해서 가을철 비료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에게는 비료가 반찬이라 그랬죠. 밥은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직접 만들어 먹고 반찬도 곁들여서 광합성을 왕성하게 할 때는 그만큼 반찬도 흡수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반찬과 미생물의 역할, 반찬을 먹는 데에는 미생물의 역할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식물도 미생물과 함께 공생한다 하는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4과에서는 뿌리의 구조와 물주기 요령, 물은 왜 줘야 되는지, 어떻게 주면 좋은지, 물주기가 제일 어렵죠. 주로 물을 많이 주어서 죽이는 경우가 많죠. 물 먹고 사는 줄 알고. 그래서 뿌리에 물이 흡수되는 원리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잎으로 전달이 되는지, 뿌리와 물주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과에는 푸미라라는 등굴식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특히 푸미라라는 등굴식물을 모스스틱 기법으로 한번 체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과에서는 피부나치 수열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7과에서는 핀란드시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가장 잘 제거해 준다 그러죠. 그래서 핀란드시아를 공중거리도 한번 만들어서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과에서는 풍란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풍란의 화아 분화라고 해서 식물이 꽃을 피운다는 것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이야기이죠. 화분화라는 꽃싹을 무는 시기가 있습니다. 식물도 아무 때나 결혼을 안 하죠. 결혼 시기가 있습니다. 사람도 아무 때나 하나요. 돈을 좀 마련해야 결혼하겠다. 나는 이런 남자, 이런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한다. 뭐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식물들은 이런 결혼의 조건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느냐, 특히 풍란의 결혼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9과에서는 지피식물이라고 해서 땅바닥에 착 붙어서 살아가는 식물들이죠. 그 중에 에란을 이용해서 풍경을 만들어 보는 체험도 한번 곁들여 보겠습니다. 10과에서는 통풍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식물은 햇빛과 바람이 손을 잡아야 잘 자란다. 뭐 이런 이야기 있죠. 통풍이 매우 식물의 생장에는 중요한데 왜 그런가? 통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11과에서는 다육 아트에 대해서 다육이 미니 정원을 한번 만들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과에서는 광주기와 단일식물, 광주기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햇빛의 길이가 달라지죠. 이 광주기와 관련해서 햇빛이 짧아질 때 하지를 지나서 추분까지 점점 짧아져서 동지까지 햇빛이 짧아지고 있죠. 단일, 짧을 단자 해일자죠. 단일 식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이 짧아지면 꽃을 피우는 식물을 단일 식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13과에서는 가을학기 전체 실습의 종합 실습으로 동양풍 미니 정원, 아주 뽀대나는 동양풍의 난초를 이용한 동양풍 미니 정원을 마무리로 가을 학기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 작년 가을 학기에 참가하신 분들은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텐데 아마 처음 보는 이제 동영상으로 하니까 처음 참가하는 분들도 누구나 재밌게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1과 가을철의 반려식물은 어떻게 관리할 거냐. 글자가 보이나요? 가을을 청고마비랍니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고 하죠. 청고압이라는 분도 있어요. 나는 가을만 되면 살쪄, 뭐 이런 분도 계시죠. 가을이 되면 하늘이 높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궁금하시면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직접 연관이 되는 말이 살찐다 또는 내가 가을 되면 살찐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가을에 말이 또는 내가 살찌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추수의 계절에 먹을 게 많이 나오는 탓도 있겠지만 실제로 가을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 몸 속에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핵심 관건이라고 합니다. 우선 왼쪽 편에 있는 말이나 뱀이나 사람은 동물계죠. 우측에 이제 식물계가 있는데
어떻든 가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내부 자율신경계의 반응이 어떠냐 하는 게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우리 고기 꼬맹이가 있는데 지금 뭔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전화가 받으면서 뭔가 일이 제대로 잘 안 풀리는 인상이죠. 그래서 마구마구 좀 숟가락으로 떠놓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식욕 뭐 많이 먹는다는 게 맞나요? 이 친구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와 물론 전혀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어떻든 가을철에 해가 짧아지죠. 하지를 지나면 해가 점점 이제 짧아지는 겁니다. 일조량이 저하가 되면 사람은 대부분 동물은 마찬가지입니다. 일조량이 저하되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행복, 마음의 안정이라고 합니까? 뭔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내도록 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시영 박사가 세로토닌 박사죠.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이 세로토닌 호르몬을 어떻게 원활하고 아주 활발하게 잘 분비하도록 할 거냐, 이 문제는 인간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일조량이 저하되면 따라서 저하가 된대요. 이건 우리 의지와는 상관이 없죠. 세로토닌 분비 좀 많이 한다고 해서 대뇌에서 명령한다고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자율신경계라고 해서 우리 몸속에 대뇌가 아니라 척추 속에 있다고 그래요. 이 자율신경. 나도 정확하게 이 생물학에 대해서는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척추 속에 척수 내에 자율신경계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해가 짧아지면 나도 모르게 세로토닌 분비가 저하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단순히 행복감과 연관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해요. 식욕과도 연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햇빛이 적어지고 뭔가 분위기가 안 좋다 하면 세로토닌이 적어지면 이 식욕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로 당 종류를 먹으면 세로토닌 분비가 그런 대로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세로토닌 분비가 적어지니까 이거 빨리 세로토닌 분비를 위해서 뭔가 먹어줘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헤로포트가 우리 수업할 때 이렇죠. 그래도 팬동기가 안 뜨니까 다행이에요. 자, 이 세로토닌 분비가 저하됨에 따라서 뭔가 보충하기 위한 당을 요구하는 내 몸이 요구함에 따라서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살이 찐다. 두 번째, 온도가 저하가 되죠. 가을이 되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우리 체온도 낮아지게 됩니다. 체온은 항상 36.5도를 유지할 때 피나 이 세포가 원활하게 대사 활동을 한다고 그러죠. 체온이 늘어가면 이 감각기관에서 캐치를 해서 자율신경계에서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먹은 밥을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함에 따라서 이걸 또 채워야 되니까 이제 또 탄수화물을 요구하게 되는, 식욕을 또 꾸게 되는
그래서 마구마구 먹게 된다는 이야기죠. 살찐다. 세 번째, 또한 이 동물들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워지면 겨울을 대비해서 지방을 축적하고자 하는 자체 시스템이 가동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추운 지방의 동물들은 주로 지방을 많이 축적한다고 그러죠. 뱀이나 곰, 겨울잠 자는 친구들은 특히 이 가을철에 추워지게 되면 이제 탄수화물을 저장해 놓아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우리 몸이 한다는 이야기죠. 여름철에 허걱거리면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내 몸을 이 가을에 온도가 낮아지면 좀 보충하자 하는 자연적인 생리 현상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구마구 먹는다는 이야기죠. 살찔 수밖에 없다, 가을철은. 자, 이렇게 사람의 경우에 그렇는데 동물도 마찬가지이겠죠. 여기 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말도 살찌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측의 식물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겠죠. 같은 생명체의 입장에서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가을철의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자기 반응들은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식물의 생존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거기 작은 박스에는 24절기 중에 9월, 10월, 11월 가을철 절기입니다. 9월 달에 요 보통 상순하고 하순에 요 절기가 배치가 되죠. 백로와 하순경에 추문이 있고, 10월 달에는 할로, 요 로자는 이슬 로자죠. 이슬이 이제 찬이슬이 내린다. 10월 하순경에는 상강, 설이 상자 내릴 강자죠. 설이가 10월 중하순경에는 설이가 내립니다. 11월 달은 뭐 거의 겨울이죠. 입동입니다. 이제 겨울로 접어든다는 이야기고, 소설, 눈설자죠. 벌써 눈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구하고는 조금 좀 그렇는데, 어쨌든 서울 그 북쪽 지방이 아마 조선시대 때 옛날 중국에서 만들어졌던 절기,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11월을 우리가 겨울이라고 하지는 않는데 절기상으로는 이제 벌써 겨울로 접어드는 겁니다. 자, 이런 절기에서 볼 수 있듯이 가을철의 환경 변화는 여름과는 다른 현상들을 보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일조량이 저하가 될 때, 해가 짧아지게 될 때 식물은 어떤 현상을 보이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밥 먹기에 가장 적정하고 깨끗한 햇빛이 내려쬐임에 따라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기가 이 가을이다. 그리고 점점 추워지면서 겨울을 예감하는 것은 식물들이 할아버지 때부터 익혀왔던 유전자 속에 형성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겨울을 대비해서 먹는 것을 더 이상 새로운 가지나 새로운 싹을 내는데 소비하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모아둡니다. 왜? 자식을 멀리 내보내서 자기의 영역을, 내 씨앗을 멀리 내보내기 위한 고도의 번식, 나와바리라 그럽니까? 자기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식물이 대단하죠. 동물들처럼 그렇게 허겁지겁 짝을 찾아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찾아서 그렇게 허겁지겁 다니지도 않습니다.
식물은 동물 이상으로 고도의 전략을, 작전을 이미 옛날부터 세웠던 거죠. 아니, 먹는 거는 뭐하러 돌아다니면서 그래 먹냐. 제자리에서 광합성에서 밥 먹으면 되지. 이게 식물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씨앗인데 씨앗 주변에다가 탄수화물을, 포도당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러면 동물들이, 사람들이 먹고 멀리 가서 똥을 싸면 거기에서 씨앗이 자라는 거죠. 내 영역을 손 안 대고 코 푸는 겁니다. 확장해 나가는 아주 고도의 전략 전술이다. 먹이를 저장한다. 그리고 글자 보이나요? 그 다음에 해가 짧아지면 프로리겐이라는 호르몬, 생식 호르몬입니다. 사람도 생식 호르몬이 있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런 것과 무관하지가 않죠. 에스트로겐. 남성 호르몬이 뭐죠? 테스토스테론? 이런 호르몬을 분비를 함으로 해서 성적인 성장을 하는 거죠. 난자와 정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호르몬을 통해서. 근데 식물은 프로리겐 또는 요 생식 호르몬과 관련된 다양한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런 생식 호르몬을 해가 짧아지면 분비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그림이 있는 그런 꽃들이죠. 가을이 되면, 해가 짧아지면 꽃 피우는 단일 식물들입니다. 국화나 코스모스, 시클라멘, 포인세티아 이런 게 대표적인 단일 식물이죠. 그래서 일조량이 저하가 되면 꽃 피우는 이런 식물들이 있다. 자칫하면 겨울이 와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자식을 낳아야지 하는 긴박감이죠. 일조량만이 아니라 온도가 저하되면, 온도가 내려가면 보이는 반응도 있습니다. 가을은 생장의 적정한 온도의 계절입니다. 25도에서 15도. 보통 식물은 25도 이상 올라가면 광합성을 서서히 줄여나간다. 서서히 줄여나가다가 여기 티핑 포인트라는 게 최근에 스미소니언 대학교입니까? 미국의 어떤 대학교의 연구진이 이 기후 위기에 이 시기에 식물이 그야말로 산소를 배출하고 탄소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게 식물인데 이 식물이 32.2도 이상 그 전후를 통해서 이상 올라가면 이제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산소,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는 그 터닝 포인트 지점이 된다는, 한계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동안에 25도 이상 올라갈 때는 광합성은 물론 하기는 하지만 특히 오전에 해가 뜰 무렵부터 이제 한 정오까지는 30도 이상 잘 안 올라가는 요 시기에 광합성을 아주 활발하게 하죠. 오전에 주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가을은 어때요? 25, 오늘 온도가 보니까 27도라고 하던가요? 요 시기 되면 하루 종일 아주 적정한 광합성 하기에 아주 좋은 온도. 그리고 15도 이하로 또 내려가면 광합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식물의 생장기는 봄, 가을이라 그러죠. 다육식물이나 풍란 이런 종류들은 봄, 가을에 성장합니다. 여름, 겨울에는 별로 성장을 안 해요. 그래서 온도가 저하돼 이제 여름을 지나서 온도가 시원하게 되면서 광합성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시기다. 그리고 서늘한 온도를 좋아하는, 특히 통풍에 민감한 풍란이나 아이비 등이 생장하기에는 아주 좋은 계절이다. 풍란 키우시는 분들은 여름에 많이 죽이죠. 물론 겨울에 되게 추워서 얼어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풍란은 여름에 많이 죽입니다. 아이비도 똑같습니다.
이 여름에 특히 꽉 막힌 공간에서는 IP 뭐 키우기가 어렵죠. 선선하게 한 20도 정도 되는 이런 온도의 아주 성장을 적정하게 잘합니다. 또한 낙엽수들이 있죠. 겨울 되면 낙엽을 떨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10월 하순경에 상강을 전후로 서리가 내리기 전후로 이 낙엽수들은 잎에 있는 영양분들을 그리고 엽록체 이런 좀 돈 되는 것들은 싹 이제 다 걷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부름켜내고 잎줄기 줄기와 잎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에 물을 탁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엽록소를 다 철수해버리면 파란색이 없어지죠. 기존의 그 이파리 속에 원래 이파리에 있던 색소들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안토시아닌 주로 빨간 색깔들이죠. 카로티노이드 빨갛고 누렇고 노랗고 뭐 이런 카로티노이드의 색소 이런 게 엽록소를 다 철수해 버리면 이제 그 색깔이 드러나는 게 이제 단풍이죠. 그래서 낙엽수들은 이때 10월 중하순경 되면 싹 영양가 되는 거는 돈 되는 거는 싹 걷어버립니다. 한편 상록수는 겨울에 푸른 잎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래서 겨울에도 그래도 그나마 광합성을 해나가는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은 추워질수록 잎에다가 당도를 높여줍니다. 포도당도를 높여버리면 겨울에 웬만한 추위에도 잘 얼지를 않죠. 소나무, 목서 종류들, 사철나무 이런 종류들이 상록수죠. 웬만큼 뭐 눈 내리고 영하 20도 정도 내려가도 잘 안 죽습니다. 남천도 상록수 중에 포함이 되죠. 어떻든 상록수나 낙엽수들이 잎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판단들을 하는 철입니다. 그 사진에도 단풍이 있죠. 그다음 제일 오른쪽 끝에는 그 사철나무 이파리가 한겨울에도 낙엽이 지지 않고 낮에 약간 따뜻할 때 광합성을 해나가는 아주 대단한 자, 이와 같이 가을철에 해가 짧아지고 온도가 낮아지고 이 속에 어떻게 이 삶을 영위해낼 건가 인간이나 식물이나 똑같이 그런 환경 변화에 자기의 생체 리듬을 자율신경을 통해서 대응을 해 나간다. 이 정도 설명을 하고 마무리로 이제 반려식물들의 분류를 몇 가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해서 가을철의 관리 포인트를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죠. 우선 햇빛을 좋아하는 반양지 내지는 양지 식물들이죠. 목본류들이 그 사진에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인도 고무나무, 킹 벤자민, 행운모, 크로톤, 행복나무, 타키라 뭐 이런 나무들이죠. 목본류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름 동안에는 바깥에 내놓는 게 좋죠. 실외나 베란다 햇빛을 잘 받도록. 이게 이제 10월달 설이 내리기 전에는 거실이나 또는 베란다로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영하 한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있죠. 베란다도 위험합니다. 11월달 이후에는 베란다에서도 거실로 철수해 주는 게 좋다. 실내로 들일 때는 가지치기도 좀 해주고요. 병충해 예방약도 좀 살포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물 주는 횟수는 줄여준다.
그 이유는 당연하죠. 온도가 내려가면 광합성량이 줄어든다. 광합성, 합성하는 데의 핵심 물질이 물과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물도 광합성을 적게 하면 물 소비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물을 적게 줘야 되는 거죠. 겨울철에는 물을 좀 이 인터벌을 주는 간격을 아주 늘려야 됩니다. 봄, 가을에는 자주 줘야 되죠. 보통 웬만한 크기의 이런 화분들도 한 4, 5일 두는 장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한 4, 5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한 열흘, 뭐 심지어는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두 달 정도 물 안 줘도 괜찮죠. 물론 두는 장소나 건조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어떻든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물 주는 횟수도 낮아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본류들이 있습니다. 초본이라면 목본류는 큰 나무를 나무 목자죠. 초본은 풀들인 풀초자입니다. 큰 나무 그늘 아래에서 풀로 자라는 것들이죠. 그 사진들이 대부분입니다. 요런 종류들은 반음지성이라고 해서 직사광선이 아니라 간접광선에서 할배할배 때부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직사광선에서는 오히려 잎이 타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죠. 이런 종류들은 추분을 지나면서 직사광선을 오히려 좀 맞춰주는 게 좋다. 추분은 이제 9월 하순경 되면 낮 길이와 밤 길이가 똑같아지는 게 추분이죠. 추분 지나면 이제 밤 길이가 길어지고 해가 이제 적어집니다. 해가 작아집니다. 특히 연중꽃이 피는 종류들이 있죠. 안슈리움이나 안슈리움, 뭐 외래어라서 안슈리움, 꽃기린 이런 것들은 1년 내내 꽃을 피웁니다. 단 햇빛을 잘 광합성을 잘 하도록 해줘야 밥을 계속 잘 먹고 꽃을 계속 피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죠. 꽃기린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비실비실하면 꽃이 더 이상 안 피죠.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거실로 들인다. 온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물 주는 횟수는 줄여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난초류가 있습니다. 신비디움, 동양난이라고 했는데 신비디움은 뭐 꽃이 주먹만하게 피는 그 서양난도 있죠. 근데 원래 신비디움이라는 거는 원산지가 동남아시아입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중국, 남방 이쪽으로 해서 이거를 신비디움이라고 하는데 근대화 시기의 영국, 네덜란드 이놈들이 17세기, 18세기 세계를 지배하면서 동남아시아를 식민지로 두면서 좋은 나무들을 가져가서 개량을 했죠. 그래서 아주 멋진 꽃으로 만들어서 역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신비디움을 서양난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동양난이다. 이런 신비디움 종류는 여름에 화분화를 거쳐서 이듬해 이제 초부터 이제 꽃을 피우는데 이런 종류들은 늦가을에 가을에 저온 처리, 예를 들어서 4, 5도 정도에서 한 달 넘게 한 40일 정도 춥게 키워야 된다. 15도 이상 따뜻한 데서 겨울에 거실에서 따뜻한 데서만 키우면 띵까띵까 하면 자식 낳을 걱정을 안 한다. 좀 춥게 키워야 이 시사하는 바가 있죠. 선진국에 띵까띵까 크게 먹고 사는데 걱정 없으면 애를 생산을 별로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좀 먹고 살기 힘들어야 한 타스 정도 낳아서 자식을 아주 많이 낳으려고 한다.
이런 부분은 뭐 식물이나 인간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풍나는 여름 휴면기, 풍나는 여름에 잔다고 그랬죠. 한 30도 이상 되면 풍나는 광합성을 안 해요. 탁 잡니다. 여름 휴면기를 마치고 이제 잠에서 깨어서 활기를 되찾는 시기이므로 물을 부지런히 준다. 가을철에 10월 초까지는 액비를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주일에 한 번 정도 주도록 한다. 그러나 화분화 시기가 되는 10월 중하순 전후에는 10월 중순 넘어서서는 거름을 주어서는 안 된다. 왜? 결혼시키기 위해서는 거름을 띵까띵까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물도 조금씩 줄인다. 이 화분화에 대해서 나중에 풍란 이야기 할 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려식물의 한 3가지 정도 분류를 해서 가을철에 어떻게 관리할 건가를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체험 팁으로는 조개 껍질에 다육이를 깜찍한 미니 정원을 한번 만드는 걸로 해보도록 하고, 오늘 가을철 반려식물 관리 포인트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